고통과 분노, 여러 여성의 무덤이 발굴되었고 남성들이 시체 성애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됨. 홍콩의 비오는 밤의 도살자 사건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면 오늘 소개할 사건은 그 잔혹함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 총 16명의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그들의 시신은 강간당하고 절단되었으며 해부되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이 살인마가 단순히 살해와 강간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네크로필리아 성향을 가진 패배자로 죽은 자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 해결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수십 건의 다른 범죄가 해결되었지만 진짜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계속해서 사라졌고 끔찍한 상태의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이 광적인 살인마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몇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를 파헤쳐보자.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1990년 2월 8일 아침, 광저우시 공안국은 지역 경찰로부터 긴급 신고를 접수했다. 둥화 지역의 외딴 길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도로에서 약 10m 떨어진 울창한 풀숲 속 한 여성의 시신이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25세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으로 남부지방 출신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현장 정황을 분석한 결과 이는 살인 사건임이 분명했다. 피해자는 질식의 흔적을 보였으며 눈이 충혈되어 튀어나와 있었고 혀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특히 시신은 반쯤 벌거벗은 상태로 상의만 걸친 채 하반신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살해 전에 성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죽기 전 필사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조직과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시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숨이 끊긴 후에도 계속해서 성폭행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범인의 정액이 검출되어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강간 살인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법의학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는 밤에 살해되었고 시신은 아침에 발견되었다. 이는 범인이 한밤중 인적과 차량이 드문 시간을 노려 시신을 유기했으며 목격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1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잊혀졌다. 그리고 1991년 8월 10일 악마가 다시 나타났다. 교외 도로변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는 약 20세 전후로 보였다. 그녀의 목에는 멍이 있었고 입과 코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으며 혀가 튀어나와 있었다. 또한 귀걸이와 반지 한 쌍만 착용한 채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다. 범행 현장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범인은 역추적을 피할 경험이 있었으며 불이 난 곳을 걸어다녀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고 시신도 한밤중에 유기해 발각을 피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살해 전에 성폭행당했으며 가장 끔찍한 점은 그녀가 숨을 거둔 뒤에도 범행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었다. 불과 6개월 후인 1991년 8월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녀 역시 나체로 발견되었으며 강간당한 후 목 졸려 살해된 뒤 도로변 덤불 속에 버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의 가슴과 일부 피부가 도려내졌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과일용 칼로 조악하게 절단되었으며 최소 2에서 3시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3건의 연쇄 살인이 발생하자 광저우시 공안국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세 피해자의 정액 샘플을 채취해 모두 동일한 범인의 소행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실종자 데이터를 대조했지만 세 피해자와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다. 법의학 분석 결과 시신은 사망 후 몇 시간 내에 유기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광저우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녀들을 실종 신고하지 않았다. 사건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10월 또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살해되었다. 그녀 역시 여러 차례 성폭행당한 후 목이 졸려 살해되었으며 이번에는 자루에 담겨 도로변에 버려졌다. 더욱 끔찍한 점은 피해자의 등, 가슴, 그리고 성기 부위의 피부가 도려내졌다는 것이다. 시신은 마치 도살당한 것처럼 처참한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살인 사이에는 1년의 간격이 있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6개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불과 2개월 차이였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광저우 경찰은 전 병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도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이 수사를 통해 광저우 경찰은 2건의 토막살인 사건을 포함한 86건의 범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광저우 당국은 법의학 전문가들을 소집해 범행 현장과 피해자들에 대한 재분석을 진행했고 다행히도 중요한 목격자를 찾아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도로변에 작은 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지역은 대낮에도 차량 통행이 드문 곳이었기에 이는 다소 이상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운전자가 단순히 볼일을 보러 갔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 날 사건 소식을 접한 후에서야 그는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안타깝게도 밤중이라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는 당시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위해 강력반과 지역 경찰서에서 30명의 형사를 차출해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검문소를 통해 소형 트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자루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실물 증거였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분석을 진행했다. 1992년 3월 초 경찰은 30,000부 이상의 수사 보고서를 제작하여 범인의 정보와 시신이 담긴 자료의 사진을 포함해 각 지역 경찰서에 배포했으며 경찰과 보안 요원들에게 가가오 수색을 지시했다. 그러나 광저우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대도시였고 수만 대의 소형 트럭이 화물과 사람을 나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조사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경찰이 차량 수사에 집중하는 동안 범인은 더욱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을 계속 저질렀다. 1990년 2월부터 1991년 말까지 그는 6명의 여성을 연속으로 살해했다. 단순히 강간하고 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에 가슴과 성기를 절단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경찰은 사건을 최대한 비밀로 유지하려 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 지역 사회에 공포가 확산되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밤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인적이 드문 거리를 걷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수사 인력을 6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전과자 중 폭행 및 강간 전력이 있는 자, 특히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들을 집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1992년 말까지 피해자의 수는 10명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광둥성 공안국은 범죄수사 전문가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사건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10명의 여성이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둥성 내 실종자 목록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외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둘째, 범죄 현장 증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살해되기 전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지만 초반에는 저항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는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는 상반되는 반응이었다. 더욱 기이한 점은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범인이 살해 전에 강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현장의 흔적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신장이 약 6에서 65m 체중은 80kg 이하로 비교적 왜소한 체격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그는 몇 초 만에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살인 경험이 있거나 폭력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셋째, 범인은 뛰어난 역추적 회피 능력을 보였으며
현장에 거의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는 그가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경찰 수사 기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넷째, 그는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라 광적인 범죄자였다. 단순히 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신을 계속해서 훼손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절단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은 수사 전략을 수정하여 강간 전과자뿐만 아니라 살인 또는 중대한 신체 훼손 전과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다. 범인은 지역 주민일까?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일까? 만약 그가 다른 성성 출신이라면 광저우에서 최근 출소한 전과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여러 차례의 분석 회의 끝에 전문가들은 범인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모든 시신 유기 장소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거 지역과 너무 멀지는 않지만 발각을 피하기에 충분한 곳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신 유기 장소 중 절반이 하이저우 구 신샤오 마을 근처였으며 이는 범인이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과거에 거주한 적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1992년 말까지 수사팀은 100명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신샤오 마을에서 3260명 이상의 용의자를 조사하고 600건 이상의 단서를 추적했다. 또한 지역 내 50개의 야간 검문소를 설치하여 의심스러운 차량의 이동을 감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리롱과 종광이라는 두 명의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다. 둘 다 전과가 있었으며 특히 종광은 강간 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리롱은 소형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으며 경찰은 그들을 기소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추가 검증을 위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했지만 거짓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 결정적으로 DNA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고 범인은 여전히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었다. 1993년이 되자 피해자는 12명으로 늘어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고 사건은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다. 공공의 비난도 거세졌다. 한편 살인마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1994년 초까지 피해자 수는 16명에 이르렀다. 이는 광둥성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연쇄살인 사건이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광저우 경찰은 중국 공안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안부는 즉시 중국 최고의 범죄 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파견했다. 이 전문가들은 빠르게 전례 없는 통찰력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의 신원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16명의 여성이 살해되었지만 실종자로 신고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첫 번째 피해자인 22세 황 씨로 그녀는 판양 출신이었다. 황 씨는 광저우에서 일하다가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고 1990년 2월 7일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다시 광저우로 돌아왔다가 실종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개인적인 문제로 연락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황 씨가 광저우 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서 그녀의 이름은 실종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1992년에 수사 범위를 광둥성 전체로 확대하면서 비로소 그녀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첫 번째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해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황 씨와 범인 사이의 연결고리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 이상한 점은 다른 모든 피해자의 신원이 여전히 불명확했고 실종 신고된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범행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공안부 수사관들은 피해자들 사이에 한 가지 기묘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나체로 발견되었지만 일부는 귀걸이나 금반지 같은 액세서리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광저우 경찰이 범인이 오직 성적 만족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며 물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면밀히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된 모든 장신구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두 명의 피해자가 가짜 장신구를 착용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그랬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살해된 여성들은 모두 성매매 여성들이었다. 범죄 수사 경험에 따르면 가짜 장신구를 자주 착용하는 여성들은 오직 한 부류뿐이다. 바로 성매매 종사자들이다. 그들은 강도를 속이기 위해 가짜 장신구를 착용하는데 이 업계에서는 돈이 없을 경우 강도로부터 폭행이나 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염색한 머리, 화려한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저렴하면서도 노출이 심하고 자극적인 옷차림 등이 그것이었다. 부검 결과 일부 피해자들은 성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론은 왜 경찰이 2년 동안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이 여성들은 모두 다른 성성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며 광저우에 도착한 후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감추고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 결국 아무도 그들의 실종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다. 만약 범인이 이 여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왜 그들을 살해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의 가슴과 성기를 절단했을까? 범죄 심리학 분석에 따르면 이는 전형적인 성적 일탈 범죄로 살인과 시신 훼손, 그리고 네크로필리아 시체 성애적 강간을 통해 범인은 독특한 형태의 만족감을 얻고 있었다. 네크로필리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사회성이 부족하고 나약한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지만 시체와 상호작용할 때 절대적인 통제력을 느끼며 거부나 조롱을 당할 위험 없이 지배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은 수사 방향을 3가지 주요 범주로 조정했다. 첫째, 성적 일탈 성향을 가진 인물 식별. 광저우 내 정신병원이나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들을 조사했다. 둘째,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용의자 프로파일링. 범인은 겁이 많은 성격일 가능성이 높지만 성매매 여성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 셋째, 성매매 관련 전과 또는 성범죄 기록이 있는 인물 조사. 범인은 불법 성매매 업계에 연루되었거나 관련 범죄로 수사 또는 기소된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 하나 중요한 단서는 모든 살인이 야간에 발생했지만 시신은 항상 이른 아침에 유기되었으며 강간과 시신 훼손이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12시간 이내라는 점이었다. 이는 범인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범행을 숨겨야 했으며 아침 일찍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음을 의미했다. 그는 지하실이나 다락방과 같은 은밀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1992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범행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범죄 심리학에 따르면 성적 동기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연쇄 살인범은 외부 압박이 없는 한 스스로 범행을 멈추지 않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범인이 다른 범죄로 체포되었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아 범행을 지속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 경찰은 신샤오 마을과 그 주변 지역의 남성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전문가들이 설정한 용의자 프로파일을 쫓았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1994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또다시 4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 이들 모두 신샤오 마을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었다. 1994년 9월 19일 아침 8시 한 젊은 여성이 재킷과 속옷만 입은 채 신샤오 경찰서로 뛰어들어와 범죄 신고를 했다. 그녀의 이름은 황앤홍이었으며 자신이 광저우에서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를 직접 마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범인의 차에 속아 올라탔으며 가까스로 강간과 목 졸려 죽을 뻔한 위기에서 탈출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황앤홍은 범인의 외모와 차량의 특징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광저우 경찰은 2년 넘게 이 연쇄 살인마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 남성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황앤홍의 추가적인 증언이 필요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자정쯤 광저우역에 도착했으며 그 순간 소매치기가 그녀의 핸드백을 낚아채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당황한 채 거리를 배회하던 중 한 중년 남성이 소형 트럭을 몰고 다가와 도심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심지어 그는 트럭 안에서 낡은 경찰 제복을 보여주며 자신이 예전 경찰이었다고 안심시켰다. 차에 탄 후 황앤홍은 점점 더 외진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광저우에 오기 전부터 한 연쇄 살인마가 도주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을 느꼈다. 트럭이 달리는 동안 그녀는 순간적으로 문을 열고 뛰어내려 가까운 쓰레기 더미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남자는 그녀를 쫓아가 목을 조르며 강간하고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황앤홍은 범인보다 키가 크고 힘이 강했던 덕분에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차량의 불빛이 범인을 위협하자 그는 그녀를 포기하고 도망쳤다. 황앤홍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그가 바로 그토록 오랫동안 추적해온 연쇄 살인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늦은 밤 홀로 이동하는 여성들이었으며 범행은 신샤오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한 용의자가 몰던 트럭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과 일치했다. 황앤홍이 범인이 황푸마을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용의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황앤홍은 라슈샤오라는 남성을 지목하며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트럭 운전사가 바로 그였다고 확인했다. 9월 19일 아침 경찰은 샤오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집에 없었다. 샤오의 아내는 경찰에게 얼마 전 남편이 전화를 걸어 출장 가야 한다며 모든 예금을 인출해 기차역 근처에서 만나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샤오의 집을 수색하던 중 잠긴 다락방을 발견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찰은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선반에는 여성의 성기가 진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여러 개의 플라스틱 모델이 놓여 있었다. 방 안의 작은 침대 위에는 여성 의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으며 옷장에는 수백 장의 여성 속옷과 브래지어가 보관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옷들 중 다수가 피해자들의 소유였음을 확인했으며 샤오가 범행 후 트로피처럼 보관한 것이었다. 나머지는 도난당한 후 수년간 모아둔 것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패스트푸드라는 제목이 적힌 샤오의 일기가 발견되었다. 일기 속에는 날짜, 장소, 피해자의 이름 또는 별명, 의상 특징, 범행 순서 및 상세한 범죄 묘사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노트는 샤오가 성매매를 했던 기록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살인 행각까지 상세히 담고 있었다. 경찰은 샤오의 아내에게 계획대로 기차역에서 그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며 체포 작전을 준비했다. 결국 경찰은 샤오를 성공적으로 체포했다. 수사팀은 샤오의 DNA를 분석한 결과 1990년 2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총 18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임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샤오의 지문이 1977년 발생한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문 과정에서 샤오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1954년 광저우에서 태어난 샤오는 어린 시절부터 도둑질을 일삼았으며 절도 범죄로 2차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977년 초 구금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샤오는 한 사무실 기숙사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가 여성 직원에게 들켰고 결국 그녀를 살해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기술이 부족하여 샤오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개의 지문이 유일한 단서였다. 1983년 2월 샤오는 절도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여성 속옷과 브래지어를 훔쳐 변태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시작했다. 1987년 출소 후 그는 자주 포르노와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했다. 그러던 중 그는 홍콩의 비오는 밤의 도살자로 불린 연쇄 살인범 람콕와이를 모방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 람콕와이는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4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를 절단한 범죄자였다. 샤오는 여성복을 훔쳐 마네킹에 입히는 행위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했다. 그의 노트에는 총 208건의 절도 기록이 적혀 있었다. 범행 후 샤오는 피해자들의 신체 특징, 옷 색깔과 스타일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또한 강간을 저지를 때 느낀 감정과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까지 상세히 적어두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샤오는 자신의 노트를 불태웠지만 이후 다이어그램 형태로 단순화된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1992년 5월 25일 샤오는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어
6개월간 교화 교육을 받았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광저우 공안국이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긴급 수배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이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에 샤오는 시설을 탈출하여 약 6개월간 은신했지만 범행에 대한 충동을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했다. 결국 1994년 3월부터 9월 사이 그는 성매매 여성 4명을 추가로 강간하고 살해했다. 1995년 1월 18일 라슈 샤오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틀 뒤인 1995년 1월 20일 총사령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이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해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